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요식업 지원 펀드 RRF 프로그램이요.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요. 아이디 등록을 하셔야만이 접수를 하실 수 있는데 아이디 등록은 4월 30일 동부 시간 오전 9시부터 시행이 되고요. 서부 시간으로 하면은 금요일 날 오전 6시부터 가능한 거고요. 신청 접수 포털은 5월 3일 월요일 날 동부 시간 오후 1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서부 시간으로는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포털이 오픈되면요, 자금이 일주일 안에 고갈될 확률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자가 점검하시고 서류도 꼼꼼히 준비하신 후에 실수 없이 접수하셔가지고 혜택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여기에서 또 실수하셔가지고 금액도 잘못 넣었는데 어떡하나요? 이런 질문 하시면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 등록하는 게 4월 30일 금요일 날 동부 시간 오전 9시, 서부 시간으로는 오전 6시죠. 그때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신청 접수는 아닙니다. 신청 접수는 5월 3일 동부 시간 오후 12시부터, 즉 서부 시간으로는 오전 9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미리 아이디를 등록을 해 두셔야지 포털이 오픈됐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로그인을 하신 후에 신청 접수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디 등록할 때 계속 에러들이 많이 발생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털 오픈하기 전에 이미 아이디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여기 보면은 4월 28일 바로 내일이죠. 내일 동부 시간으로 오후 1시, 2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서 웨비너를 할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듣다 보면 익숙한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은 웨비너에 한번 참여를 해보세요. 지난번에는 웨비너에 이거 참여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파일럿 어플리케이션을 개별적으로 보내서 지금 신청 접수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이디 등록하는 사이트 제가 링크 해드릴게요. 바로 여러분들이 링크 하셔갖고 접수하실 수 있고요. 지금은 안 됩니다. 또 댓글로 왜 지금 로그인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4월 30일부터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현재 만약에 이거 레지스터 하려고 누르면은요, 안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하실 수 없고요. 4월 30일 서부 시간으로 오전 6시 이후입니다. 밤 12시에 또 왜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동영상.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직접 원문 보실 수 있도록 PDF로 올려져 있는 거 링크 하실 수 있도록 동영상 밑에 제가 카피해 놓을게요. 한번 보세요. 제가 요점만 몇 가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커버드 피리어드, 즉 이 펀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 기간은요. 2020년도 2월 15일부터 2023년도 3월 11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중간에 비즈니스 운영하시면서 빚이 생긴 거 있죠? 이런 걸 다 갚으실 수 있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이 자금은 식당을 계속 오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하다가 너무 어려우셔가지고 완전히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2023년도 3월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비즈니스를 예를 들어서 2021년도 12월에 클로즈를 한다 그러면 그때까지 사용하신 비용에 대해서만 커버가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밸런스가 남은 거는 반드시 재무부에 리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Eligible expenses니까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죠. 그런데 몇 퍼센트는 없어요. 그 비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비즈니스를 클로즈 하면은 클로즈 하는 순간까지만 쓰실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고요. 남은 밸런스 리턴 하셔야 되고 2023년도 3월 11일 기준까지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용을 못하시고 갖고 계신 자금은 전부 또 반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출 금액 산정은요, 그로스 리시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금 보고 하실 때 그로스 리시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뒤에서
양식을 보여주고 어떤 칸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세일즈로 일어난 모든 수입이에요. 그래서 렌트 수입, 뭐 로열티, 커미션, 각종 모든 비용을 포함을 해야 되는데 단 캐피털 게인, 여러분이 자산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증식이 되거나 손실이 되거나 이런 비용은 포함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액티브하게 일을 하면서 발생된 돈만 가능하고요. 가만히 있었는데 자동으로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그로스 금액은 텍스 보고 자료에서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자, 셀프 인플로이들, 즉 스케줄 C로 보고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라인 3에 있는 숫자를 적는 거고요. 파트너십, Scorp, Ccorp, LLC 모두 라인 1C에 있는 금액을 적는 거예요. 자영업자분 중에서 스케줄 C로 세금 보고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요 스케줄 C 양식에 보시면은요. 파트 1의 인컴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원래는 여기 계산상으로는 맨 위에 1번이 그로스 리시브예요. 라인 3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혼돈하시면 안 돼요. 자, 왜 라인 3를 쓰냐? 1번은요. 총 매출 금액이에요. 보통은 머천다이즈 같은 거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이번에 리턴 앤 얼라운스가 금액이 많이 나오지만은요. 식당에서는 이게 없거나 아니면 금액이 굉장히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원리는 뭐냐면은 총 매출에서 그 반품을 받은 그것도 매출을 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품을 뺀 나머지 매출 금액을 총 그로스 리시브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수하지 마세요. 라인 1이 아니고 여기에서 라인 3라는 거 명심하세요. 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스 리시브이 1A죠. 거기에서 1B, 반품이나 뭔가 공제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수한 총 매출, 그 금액이 1C예요. 그래서 1C를 적으시면 됩니다. 기타 밑에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거는 뭐 원가를 빼고 이러는 건데 제일 금액이 높은 1C를 채택하시면 됩니다. 세금 보고하신 자료를요, 미리 꺼내가지고 그 숫자를 하이라이트를 치든지 해갖고 입력하실 때 실수하지 마시고 제대로 입력하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로스 금액에 이 아래 내용들의 항목이 포함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액에서 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요거는 그로스 리시브로 포함하지 말라 이거예요. PPP 1112 페이먼트 프로그램 그리고 EID에 각종 모든 그랜트 받으신 거 있죠. 세금 또 환급 받으신 것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고요. 계열사와의 거래 수익금 뭐 이런 건데 거의 대부분 이거 해당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요거 말고 이제 중요한 게 밑에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총 매출 금액에 에이전트 피가 들어가는 거는 포함하지 않는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도어대시 같은 거 아니면 우버 이츠 이런 거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커미션이 30%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뭐 PPP라든지 그랜트 신청하실 때 이 금액을 매출로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1099을 발행하지 않아도 원리적으로 여러분들의 매상이 아니고 총 10만 불 중에서 만약에 도어대시로 10만 불이 전부 이루어졌다. 그러면 30%를 도어대시가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수입은 10만 불이 아니라 7만 불이 되는 거였거든요. 이 문구로만 봤을 때 기존에 여러분들이 도어대시의 그 30% 수수료를 매출로 포함하지 않았다면은 이 내용에 비춰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로스 인컴에서 도어대시로 나가는 에이전트 피를 빼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내용은 담당 회계사님과 상의를 하신 후에 이 금액을 뺄 것인지 넣을 것인지를 결정을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일단은 SB에서 서류를 다 리뷰를 하고요. 텍스 리턴한 자료를 다 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빼지는 마시고요. 그냥 토탈 금액을 넣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급여에 포함되는 거는 뭐 샐러리, 웨이지가 시간제고 샐러리는 그냥 봉급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미션, 기타 뭐 컴pensation이라고 그 기존에 여러분들이 지급하던 그런 팁이라든지 페이먼트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거는 가능하고요. 베케이션 페이도 되고 부모님, 가족, 기타 뭐 아파서 쉬는 거 있죠? 싱리브 같은 거 코로나 때문에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파서 뭐 2주씩, 3주씩 쉬는 거 이런 것도 페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separation or dismissal이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직원들 일하시다가 어떤 불가피하게 잠깐 휴직을 시키거나 어떤 그 격리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추가로 보너스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돈도 다 해당이 되고 각종 보험료 있죠. 라이프 인슈런스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료 이런 것도 다 페이할 수 있고요. 직원한테 지급하는 거에 대한 로컬이나 주정부 세금이니까 페이롤 텍스를 내도 된다는 그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분이 본인한테 급여를 지급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페이롤로 사용할 수 없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한테 지급하는 독립계약자 페이먼이 아니고 여러분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주는 독립계약자한테 지급하는 페이먼트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어대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대로 지급하는 거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직원 한 사람당 10만 불 초과하지 않는 룰은 어디든지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아실 거고요. 급여를 지급할 때 파이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연방 정부에 내는 세금은 포함할 수 없다고 그래요. 주정부는 가능합니다. 로컬 텍스나. 그래서 소셜 세큐리티 텍스 같은 게 대표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은 커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퀄리파이드 웨이지를 지급한 것 중에서 예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0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는 분이 2020년도에 비즈니스 영업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행정명령으로 문을 닫은 경우 있죠. 완전히 문을 닫던 뭐 부분적으로 닫던 그 사이에 지급한 급여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래요. 100명 이하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는 분이 2020년도에 비즈니스 운영은 했는데 정부 셧다운 명령으로 인해서 풀리 아니면 퍼셜리 문을 닫은 기간 동안에 급여 지급한 건데 그 기간이 언제냐면은 2019년도 12월 31일 이후에 첫 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전년도 매출 분기하고 비교했을 때 50% 이상 감소했거나 혹은 80% 이상 그로스 인컴이 더 늘어나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 쉽게 생각해서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샷다운 내린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한 그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냥 알고 계시는 게 심플할 것 같아요. 이 표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도 12월 31일 이전이니까 2019년도 그 총 분기 중에서 그 2019년 12월 31일 이후 분기니까 2020년도 1분기부터 비교를 했을 때 같은 분기로 비교를 하는 거죠. 같은 분기로 했을 때 2020년도 1분기 이후에 분기 매출 금액이 이전 연도니까 2019년도 그 분기, 같은 분기를 비교했을 때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거나 혹은 80% 이상 매출이 늘어났거나 했을 때 문을 닫았던 그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한 거는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코브라 프리미엄을 지급할 수 없다 그래요. 최대 6개월까지 건강보험을 그만둔 직원이 기존 그 고용주의 보험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주정부가 일부 그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거고 근데 연방정부 요번에 법안 통과되면서 이거를 100% 지원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6개월까지. 쉽게 말하면은 건강보험에 대해서도요.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납부하는 거는 가능한데 그만두거나 휴직인 직원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안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장소가 몇 개인지 입력하는 거의 기준은요, 퍼머넌트한 로케이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이 LA에 식당이 하나 있고요. 오렌지 카운티에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피지컬 로케이션이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두 개의 장소를 적을 수 있어요. 여러 개의 푸드코트나 트럭 아니면 카트를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요. 비즈니스 로케이션은 하나로 가는 거예요. 주소는 헤드쿼터, 본사 주소로만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 이해가 되시죠? 주소가 각각 시에서 퍼밋 받아서 고정적으로 하는 영구적인 장소인 경우하고요. 이동성이 가능한 푸드트럭 같은 카트 같은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카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로케이션은 무조건 하나로만 하시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오너십이 51%가 기준으로 했을 때 51% 이상만 되면은 지금 요 세 가지 해당되면은 우선 접수 순위가 되는 거예요. 자,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그거는 소수민족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전부 포함이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단 더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 만약에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 하시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은 아내분이 51%를 소유하고 있어서 우먼 비즈니스 오너로 신청하시는 게 더 포인트가 더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코퍼레이션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거기에 퍼센테이지 누가 오너가 몇 %로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코퍼레이션이 아니고 스케줄 C로 보고하시는 분들은 몇 %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이름이 공동으로 올라가 있으면 무조건 아내분이 우선으로 신청하시면서 아내분이 51% 소유하고 있다 그러고 여성 비즈니스 오너라고 마크를 같이 하시면은 더 빨리 여러분들이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숫자를 가지고요. 시뮬레이션을 하시면서 준비를 해두세요. 이번에 실수하셔가지고 다시 정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자칫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이게 자금이 일주일까지 가지 않을 확률이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들 자가점검 꼭 해보세요. 오늘 동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